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이해찬 당대표님의 퇴임 온택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대표님의 모두 발언 그리고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 아침 10시까지 총 21개사에서 질문을 사전에 요청을 드렸고요. 21개사에서 72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화 연결로 지금부터 아마 우리 거의 공보국에서 각 언론사별로 골고루 무작위로 전화를 드려서 전화 연결이 되는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14차이자 마지막 기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 최고위원회를 취재하던 기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회의를 주재했던 저도 능동감지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어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코로나 감염은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조심하시고 코로나 국난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도 풀어드려야 할 기회가 있고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많은 기자분들과 대면 간담회를 하는 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저와 이번 민주당 지도부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저는 민주당 대표에 나서면서 집권당의 안정과 혁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500회가 넘는 여러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도 처리했고 코로나 전국도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못 미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번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뛰어나고 대한민국은 강하다는 자신감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경제 도발에도 우리는 잘 극복을 했고 비록 지금 2차 유행에 직면했지만 K-방역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항상 단결했고 그 위기를 발판으로 더 큰 전진을 이룩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고 서로 단합하면 그 어떠한 고난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서로 지금 어렵더라도 지치지 않고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도 어려운 일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로 32년간의 정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공인으로 살면서 고비마다 국민들께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음 대표와 지도부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좀 내려갔는데요. 네, 아마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32년간 지금까지 이제 공직 생활을 또 이 공공의 생활을 이제 마치고 저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시는 대표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보국 직원들은 전화를 돌려주시고요. 기자분이 연결되는과 동시에 연결과 되는 동시에 저희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얼른 주세요, 얼른. 카메라 기자 나가주세요. 저기서 하지 마시고. 네,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님이시죠? 네, 저 강훈시 수석 대변인입니다. 네. 근데 저 약간 근원 씨가 다른 박재현을 연결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네. 지금 대표님 질문 연결이 됐는데, 네. 대표님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 하는데 못 들으셨군요, 지금. 아니요. 제가 SBS 박재현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분이시고. 다르시구나. 잘못 연결됐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미리 좀 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대표님 기자 이제 간담회 중인데 질문하실 거 다 별도로 없으신가요? 예, 저는 없어요. 저 사회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잘못된 모양인데요. 제가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대표님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윤명진 기자의 질문 중에 2년 동안 가장 위기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냐, 이 질문이 있었고요. 또 대표님께서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꼭 하고 싶었던 거는 남북 관계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요즘에 와서는 남북 관계가 아주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이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위기는 늘 정당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찾아옵니다. 큰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빗발치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를 다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또 연결되는 동안 또 한 분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결의 기자의 질문인데요. 차기 당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 가장 당부하고 싶은지 질문이 와 있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차기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여야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는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2년 동안 500회가 넘는 회의를 했습니다만, 민주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이렇게 두루두루 잘 듣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차기 재집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기자분들 전화하시면 우리 공보국에 전화하면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핌의 최송무 반장인데요.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이해찬 대표께서는 현재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후보만 보이고 보이고 있는 이 대선 구도가 계속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 두 분 말고 가능성 있는 후보가 있다면 누구라고 보시며, 또 이분들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가능성 있는 야당 주자들은 언제쯤 올라올 거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정치를 가리켜서 보통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현재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것이 늘 그냥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보가 또 새로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 잘 나가시는 분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다가오는 파도 타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대선이 이제 한 1년 반쯤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서 상황에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야당 후보도 야당을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에 힘입어서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은 뭐 필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결 아직 안 됐나요? 네. 네, 주십시오. 우리 연합뉴스 TV의 장윤희 기자님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질문해 주시죠. 일단 임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최근 현안 좀 여쭙고 싶은데요. 민주당 대표께서 민주당 거여 탄생을 이끈 큰 공도 있으시지만 그 거대 여당을 만든 민심에 대해서 약간 특히 입법 과정에서 막 거여가 독주를 한다, 협치에 부족했다는 좀 평가도 나왔는데 그런 최근 현안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으신지, 그런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그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은 또 공적인 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안들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에 맞춰서 또 매듭질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충분히 토론을 하되 매듭을 또 전화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듭이라는 게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을 하면서도 또 다수의 의견을 채택할 수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잘 해나갈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들리셨어요, 장 기자님?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건 없으시고요? 네. 그럼 또 현안 하나 여쭤봐도 네, 하나 더 여쭤보세요. 네. 저 의사협회 집단 휴직이 좀 약간 좀 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데 좀 정치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좀 거기서 좀 해법이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나요? 예, 질문은 의사협회 집단 휴연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해법이 있다고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그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든가 공공병원을 더 확충한다든가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는 일인데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를 같이 공동으로 극복을 하고 그래야만이 또 의사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환자나 일반 국민들은 의료계를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잘 살려가지고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래서 그 의사분들의 집단 행동은 아주 제한되게 지금 그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이라는 그런 그 대립적 구도보다는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장 기자님,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이투데이의 박준산 기자님인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기자님, 저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박준상 기자입니다. 대표님 먼저 2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먼저 전달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으로 일각에서 내년에 재보궐선거나 추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정치권에서의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그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2022년에는 그 지방자치제 선거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해마다 선거가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선거 하나하나를 당에서 잘 치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현역에서 떠나서 한 당원으로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원으로서 역할은 또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성껏 그 준비해서 그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도록 그 노력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정치인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가장 공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늘 그런 그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님 또 질문 하나 더 하시죠. 맞아. 네. 아까 전에 아쉬웠던 점이나 힘든 점은 다른 기자분이 물어보셨는데 당대표로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가장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점 그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2018년도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그 당원 동지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바로 그 2020년 총선을 잘 준비해서 그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총선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그 이제 와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은 국민들이 평가를 잘 해주셔서 이번에 많은 의석을 우리가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체계를 만든 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우리는 그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큰 과제인데 그 점을 아직 그 충분히 이렇게 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라서 앞으로도 당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다음은 제 매일경제의 최종훈 기자가 준 질문인데요.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 출신 세 분의 대통령과 의원 신분 외에도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여당 대표로 각각 함께 일하셨습니다. 각 대통령님의 장점이 있다면 뭐고 또 대표님이 그 대통령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게 1988년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야당 총재이실 적에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2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도 모시고 일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시고 일을 해왔습니다. 세 분을 모시면서 그분들의 다 공통된 점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공인으로서 대통령에서 무한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굉장히 성실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분들 모시고서 공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성실성이 무엇보다도 그 제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은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세 분도 다 자신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엄격하게 그걸 요구하고 또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상호간에 뭐라고 할까요? 그 이렇게 같이 그 공생을 해나가는 그런 게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됐는데요. 우리 MBN의 김순철 기자님이시죠? 아, 예, 예, 김순철 기자님, 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해찬 대표님. 저는 MBN의 김순철 기자라고 합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 반영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내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는 장점도 있는데 너무 폐쇄적으로 변한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민주당이 그 극렬 지지층만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물론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그 국민 전체의 뜻을 그 존중하고 받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당내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저희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소수자의 의견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의견 같은 걸 한 번도 인위적으로 무슨 그 통제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최고위원회도 어떤 때 보면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당 지도부가 해주는 겁니다. 네, 김 기자님 하나 더 물어보시죠. 예, 예. 그 최근 인국공 사태나 그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20, 30대 지지층이 이탈하는 현상에 대한 평가와 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정권이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뭐 많게는 2천억, 아니 2천조, 또 적게는 뭐 1,500조 이렇게 풀렸다고 하는데 그 많은 유동자금이 이렇게 산업과 생산적인 데로 가지 않고 늘 그 대기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장 큰 자기 재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도 아주 많고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그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그렇게 쉽게 그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그 개념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거 정책으로 봐야지 이 투자 정책으로 접근한 그런 방식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우리 바로 이어서요. CBS 이준규 기자님이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준규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대표님, 일단 2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시는 그 친노계 좌장이신데요. 때문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한동안 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권의 가장 큰 숙제는 정권의 재창출인데, 대표님께서 직접 20년 집권론을 설파하시기도 하셨고요. 이낙연 의원께서 차기 당대표가 유력하시긴 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권에 도전하시게 되기 때문에 한동안 또 당대표의 어떤 공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향후에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제 본인께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당내에서 대표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뒤에 계시면서도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맡으실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친노다 친문이다 이런 그 용어라든가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모시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셨는데 어떻게 보면 친김, 친노, 친문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일을 그분들 모시고 같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민주당이 누가 어떤 좌장이다 무슨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한 대로 시스템 공천하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갖고 경선 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룰에 의해서 이제 공천을 했기 때문에 당내 잡음도 비교적 좀 적었던 편이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당을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집단적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자님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저도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하나 더 하십시오. 네. 네,
네, 문재인 정부는 이 지난 정권에서의 어떤 그 반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책임을 안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개혁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도 주창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담도 열리고 뭐 지금으로서는 좀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집권론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부분들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차기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단된 사회에서 지금 7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나라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단됐기 때문에 섬처럼 살아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정말로 그 우리가 좀 개방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형식상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 공동체를 함께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때만이 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지 사회 통합이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없이는 우리 발전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남북 관계를 또 발전시키고 그 민주주의 자체를 또 성숙시키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도 처음 하는 온택트 기자간담회인데요. 댓글도 잠깐 보면 민주당 집권 100년 가자. 또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슬프다는 표현도 많으신데요. 또 댓글로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유시스의 윤혜리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예, 윤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저 일단 두 가지 질문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대표님 퇴임 후 자서전 집필계획 밝히셨는데 좀 어떤 내용 위주로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퇴임 후에 자서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자서전은 아니고 회고록을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여러 가지 공직을 해왔기 때문에 공직에서 했을 때의 어떤 그 활동하게 된 그 과정, 그 배경, 의미,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볼 때 그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려고 회고록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 기자님 또 질문 이어서 하나 더 해주시죠. 여보세요? 네네. 예, 질문 더 한 가지입니까? 네. 지금 통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또 하나는 이제 윤리심판원이 좀 독립적인 기구인 건 알지만 이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재심 판단이 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당원당규 따르면 재심 접수된 날로부터 좀 30일 이내 안건이 의결해야 되잖아요. 좀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차기 지도부에 넘기려고 한다는 좀 지적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 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건 뭐 차기 지도부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심판원은 이 자율적인 그 기구이기 때문에 그 당 대표라든가 당 최고위원들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되는 그 결과를 보고 또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임기가 이번 지도부는 이제 내일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로 넘기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차기 지도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예. 지점이죠. 네, 윤 기자님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이어서 우리
경향신문의 김상범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전화 좀 주십시오. 네, 김상범 기자님. 예, 여보세요? 네, 강훈식 저 대표님 연결됐으니까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일단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대통령님 지지율이나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뭐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야당보다 뒤처지는 걸로 나왔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그 원인으로 이제 뭐 부동산 대책이나 아니면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에 대한 당의 좀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짚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게 당 지지율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 이슈들에 대한 당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 좀 이렇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런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넣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표님 답변해 예, 주십시오. 그 정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언제나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이 그 대응을 성실하게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늘 항상 그 좋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당 지지도가 되게 35에서 그 40 한 3 사이를 그 범위 내에서 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뒤진 적은 한 번인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왜 이렇게 뒤지는가를 잘 분석을 하고 그 이제 대응을 잘 해나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느 한 요인 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빠지거나 올라가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40을 약간 넘는 거로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그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기자님한테 답변 되셨습니까? 거기에 명시된 이제 그 법안의 상임위에서의 뭐 소기나 토론 과정이나 법안의 선입 선출 원칙 이런 게 상당히 좀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들은요, 사실은 너무 늦게 처리가 된 겁니다. 원래는 20대 국회에서 다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못 진 것들을 이번에 임대차 그 세 가지 법이 이제 늦게 처리가 된 것이지, 이게 절차상으로 그 맞으면 그 무리하게 처리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20대 때 잘 처리가 됐으면은 지금쯤은 훨씬 그 부동산 정책이 안정될 수가 있었는데, 너무 늦은 바람에 오히려 시장에 동요가 좀 왔던 거죠. 그런 법을 처리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절차를 무리하게 밟은 건 아닙니다. 일하는 국회법 관련해서 김 기자님은 좀 무리한 지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또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셨던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 대표님 일하는 한 말씀. 국회는 예.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우선 그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청원을 이게 청취하고 이런 것들을 그 상근하다시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20대 국회보다는 21대 국회 와서 의원님들이 일하는 모습이 훨씬 더 진지하고 아주 그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토가 자꾸 발전이 돼서 그 거의 맞으면 상설 국회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세계일보의 최영창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입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 그 2년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제 질문은 이제 지금 단순히 대표직 2년을 떠나서 이제 30여 년간 정치 이제 공직 인생에 이번에 이제 오늘 무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건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 그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된 순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주마등처럼 스쳐갈 텐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직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해왔는데 그 자체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도 있고 또 한계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돌이켜 보려고 지금 회고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잘 안 된 것도 있고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낸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인적인 보람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 정책을 만들어냈던 그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하나 더 질문해 주시죠. 예, 대표님, 그리고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좀 이 정권 초반에 좀 잘 나가다가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지 조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대표에서는 물러나시지만 그래도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 하고자 하는,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시다면은 좀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아까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쌍방 간의 그 대립 때문에 지금도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서 남북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당분간 지금 여기 교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공직 생활을 끝내고 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남북 관계에 관련된 교류라든가 이런 쪽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처음에 연결했다가 우리 SBS 박재현 기자랑 헷갈렸던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가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박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질문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지향했던 많은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개혁, 균형발전 등 이런 가치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잘 구현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실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그 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그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책들을 이렇게 잘 펼치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시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그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이제 기여를 하셨고 또 뭐라고 할까요? 권위주의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더 이렇게 성숙하게 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추가로 하나 더 하실까요?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총리부터 장관, 당대표 등 정치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과 그리고 가장 후회했던 순간 하나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국민들이 이제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한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이제 그렇죠. 제일 그 좀 아쉬웠던 거는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그 재집권에 이제 마지막에 실패를 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원래 이제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왜곡되는 이런 것들이 볼 때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처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도 제가 그 얘기를 바로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김 대통령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런 정책이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재집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대표님 이제 그러면서 보통 이건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20년 집권론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던 취지 연장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정책이라는 게 그 입안에서 그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국민들이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그 아주 짧은 것도 보통 4, 5년씩은 걸리는 일이고요. 그것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정책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그 2000년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을 해오셨는데 그게 중간에 5.24 조치로 단절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거예요. 중간에 불과 한 그 10년 만에 그 차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있던 개성공단까지도 폐쇄되는 금강산도 관광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분 때문에 그 안정된 정권이 재창돌출이 돼서 정책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기자님 어떻게 답변 됐습니까? 네, 답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국경제 김소연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소연 기자님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강식 의원님. 예, 대표님 연결됐으니까 말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먼저 이제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 2단계 거리두기를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하셨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된 이제 지침을 하시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거랑 조금 더 연장선에서 이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요거를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제 3단계 거리두기를 함께 병행을 하면 조금 더 정책의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견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우리 김소영 기자님 질문 제가 두 가지씩 봤는데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한 가지가 2단계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냐 이런 질문이셨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정부가 2단계 거리두기를 좀 연장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3단계로 넘어가면 그건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가기 전에 그렇게 안 가고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가 노심초사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사실은 3단계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2.5단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3단계가 되면은 거의 준전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 생활 하나하나가 굉장히 통제된 그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관계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전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이 3단계로 가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주 근본적으로 영세사업장들을 보호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그건 아주 긴급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말까지 좀 보고서 판단하자고 한 게 이게 3단계로 가게 될 경우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금 갖고 논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단계라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 네, 답변 되셨습니까? 아, 예,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하나 추가로 더 두 가지 질문 다 하셨는데 다른 분이 또 있어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우리 TV조선의 황정민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TV조선 황정민 기자님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인사 나누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아, 예, 대표님 2년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이제 총선에 압승한 직후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을 잊지 말자고 당에 당부를 하셨는데 지금 당 상황에서 혹시 그 당부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도 국정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때 보면은 우리가 152석이었는데 초선 의원들이 10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108번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당이 좀 혼란스럽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참여정부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낸 점이 매우 아쉬웠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아직은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가 불과 이제 한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떻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올 정기국회까지 이제 좀 가봐야 어느 정도 평가의 어떤 대상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황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마지막이겠네요. 이제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SBS의 박하정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자, 대표님, 박하정 기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SBS 박하정입니다. 네, 대표님 연결돼 있으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먼저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내 임기 동안 이거는 내가 이해찬이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거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먼저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1988년도에 정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국민들한테 드린 정치 목적이 뭐냐면은 민주적인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을 현대화시켜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정당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당대표를 맡으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천도 이제 정말 시스템 공천을 해서 체계화되고 누구도 이제 원망하지 않는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경선 룰을 1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전에 준비해서 경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당원들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든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정당을 혁신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네. 그리고 이 현대화된 소통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님 또 하나 더 질문해 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인사나 수사지휘권 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돌이 좀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좀 바람직한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취임하시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주로 특수부라든가 중수부라든가 이런 그 데를 통해 가지고 그 맞으면 편향된 그런 그 운영이 됐던 것들이 매우 많아서 공판부라든가 형사부라든가 이런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체계화시키고 강화해서 그 검찰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갈등 구조가 아니고 정상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을 많이 알고 또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국무총리 할 적에도 그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하려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우리처럼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검찰은 민주적 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향된 권력을 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경 수사권이 이제 그 조정이 되고 또 검찰 내부 자체도 그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대표님 내일 전당대회는 오시나요? 아, 내일 네. 전당대회는 저희가 전당대회는 제가 이제 그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비공식 맞으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한 50여 분간 그 대표님 기자간담회를 쭉 진행해 왔는데요. 보통도 이 정도 아마 진행인데 아마 저희도 처음으로 이런 온택트 기자간담회를 하고 또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만 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질문이 또 불편하시지는 않았는지 또 기자분들이 편안하게 물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제 마무리는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예.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도 참 그 감회가 깊습니다. 그 제가 이제 35살 때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이제 6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 30여 년을 공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공적인 역할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서 이 당대표로서도 마지막이지만 공적인 역할도 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많이 이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취재하느라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현역 정치는 아니지만 국민으로서 또 당원으로서 항상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걱정하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대표님의 그 오랜 또 그 굵직한 역사에 비하면 너무 간소한 기자간담회를 저희 또 집행부들이 해서 준비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것으로 저희 이해찬 대표님의 퇴임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